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위기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시장이 이게 좀 양분돼 있는데요. 이 자산 시장하고 하나 공급 시장이 분리돼 있거든요. 이 자산 성격이 강한 우리 강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이 자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하고 우리가 지방이나 우리가 수도권, 경기나 인천은 공급 시장이거든요. 또 분리돼 있어요. 이제 이 자산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는 돈이 움직인 거거든요. 이건 공급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돈이 움직였다는 거는 누가 움직이냐면 돈 있는 사람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기저에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러우 전쟁이 2022년인가요? 생기고요. 터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물가가 크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자산으로 옮겼다고요. 그게 비트코인, 금, 부동산이었어요. 그 기저에는. 근데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미국도 보면은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올라가는 지역들을 가서 보게 되면요. 전부 다 고가 지역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뉴욕 맨하탄 같은. 뉴저지, 고급 단지들. 그리고 일본도 고급 맨션만 올랐어요. 많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만 글로 모인 거죠. 그래서 자산 성격이 강한 것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을 갔다가 우리가 안전자산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지금 돼 있고요.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에서 생기는 전세 상승에서 매가를 연결되는 그 시장이 나오고 있고 두 개가 그냥 같이 분리돼서 움직이는데 이게 곧 만나요.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전세에서 매매로 가잖아요. 매매에서 돈 벌었죠. 그분 또다시 이제 상급지 가면서 강남을 옮겨간다고요. 그게 남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잘한 거예요. 핵심을 잘 짚었어요. 자산들이 움직였던 시장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6억으로 묶었잖아요. 방향은 맞아요. 근데 왜 6억인지 아세요? 왜 6억이요? 궁금해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6억이 왜 하필 6억이요? 그게 보도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도 내용 없는데 그때 이제 발표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6억이냐고. 근데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주택 가격의 중위 가격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두 번째, 대출하는 사람의 10%가 6억 이상 대출한다. 상위 10%? 네, 상위 10%가. 지금 고가 시장이 움직이니까 상위 10%를 막은 거예요. 나머지 90% 5억 밑으로, 6억 밑으로 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막으면은, 강남을 막으면은 옆으로 안 퍼진다는 거지. 마포나 뭐 성동구나 강동구 안 퍼지니까 여기를 막겠다는 의도였고요. 그게 10%였어요. 상위 10%. 그 기사가 있어요. 기사에 보도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자의 질문에 의해서 그 답변 내용이 있다고요. 그걸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맞았죠. 근데 그 효과는 있냐 없냐? 효과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있었어요. 2019년 12월 16. 그때 15억 이상 대출 금지했잖아요.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12월이니까 2020년에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실제 그때 2020년이니까 15억 대상 아파트들이 강남에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더 올랐지만은. 근데 그 대책 이후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급격히 줄게 되거든요. 강남이요. 그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매매 거래 비율인데요. 비율은 평균 대비 얼마나 높냐는 거거든요.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2020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 입법이 있었잖아. 거래가 폭증할 때거든요. 그때 강남은 이 평균이 전국 평균이 153% 거래된 거예요. 평균 거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62만이 평균인데 93만 정도 거래됐을 거예요. 그 해 50% 늘었으니까. 근데 강남 얼마 거래된지 아세요? 얼마나 됐습니까? 88%. 줄었죠, 오히려. 줄은 거죠. 줄으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줄긴 줄었는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인천은 176%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서울은 122%고요. 요건 건수고 옆에는 프로테이지거든요. 건수로 한 거고 서울은 122%였어요. 근데 경기도 한번 보세요. 179%죠. 근데 경기도는 그 다음에도 많아요. 100% 넘죠. 강남 보세요. 88.7%죠. 그 다음에 70%가 떨어지잖아요. 이때 뭐 있었냐면 우리가 LTV, DTI 낮추고요. 그리고 토호제도 했어요. 2020년에. 물론 동을 지정했잖아요. 청담, 뭐 대치하고 뭐 삼성, 그리고 뭐 송파에 한 군데하고 네 군데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15억 대출 규제가 먹힌 거죠. 근데 이 먹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먹혀가지고 거래가 안 나왔잖아요. 이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평균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요. 이게 보시면은 202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차잖아요. 5년 차 동안에 강남 수요가 눌려있던 거죠. 그 수요가 토지에 풀자마자 확 들어간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안전자산이라는 그 베이스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게 깔려있죠. 러우 전쟁 이후에 금, 비트코인. 그게 깔려있는데
강남이 풀리자마자 그냥 간 거죠. 강남 급등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 정책 실패도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지방 여러 채보다는 한 채가 나가니까 지방 팔고 그냥 서울 가자. 그래서 제주에도 몇몇 분들은 지방 팔고 서울로 가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 유동성이 없다 하는데요. 유동성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누가 가지고 있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돈 많은 사람 다 갖고 있죠. 돈 많은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임 먼저.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전해요. 떨어지기 힘들다고. 뒤에 왜 안 떨어지는 이유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못 떨어지는지, 떨어질 수가 없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 자산 현상인데, 그게 우리 어떤 잘못된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항상 엇박자잖아요, 우리 정치권. 아니, 금리가 떨어지는데 임대차 3%하고 익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전월세 전환이 떨어지면서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그거 막겠다고 임대차 3법을 해버리잖아요. 더 폭등하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 안전자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산 한 군데에 몰리는데 다주택자들 규제해가지고 그 자산 더 모으게 해가지고 강남 더 오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좀 풀고 공급을 확대시켜가지고 돈이 이렇게 분산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거래량을 줄이겠다는 약간의 목표는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고요. 정부의 정책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국은행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요, 서울시장은 바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금리가, 서울시장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매우 적어요. 제가 이제, 수도권 전체는 공급으로 설명하지만은 서울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금리를 잘 보게 되면요, 금리에 민감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같고요.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잘했다는 게 저는 그 시장을 그러면 계속 안정시키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잘한 거는 그 우리가 가격이 상승해서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인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막 거래가 폭증할 때 그때 진짜 한 번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들어가고 막 이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선제적으로 막은 거거든요. 이게 막았다는 거는 현재 올라 있는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요. 근데 이게 멈춤이 아니라 일시정지 아닙니까? 일시정지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제 관망하는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요. 사람들 어떻게 될까 관망하는 거죠. 근데 하락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잖아. 하락한다. 어떤 분들 지금 또 폭락한다 하는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또 그런 폭락한다면 내보고 네 물건 30% 하락해서 내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난 그럴 생각 없거든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놓는 거예요. 급할 때. 네, 급할 때. 근데 내가 급하지 않은데 왜 30% 하락해서 내놓죠? 내가 급할 때 있었어요. 저도 2023년도에. 그때 전세가 4개가 몰려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위기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투자자죠. 왜냐하면은 1주택자는 내가 하락한다 그러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죠? 매물 그대로 들이면 돼요. 근데 다주택자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가 그냥 시간 맞춰 돌아와요. 2년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작년 2023년도에 전세가 4개가 저는 왔었어요. 근데 전세가 안 좋다는 이야기 들었죠. 근데 이제 세입자 나간다 하니까 전화를 미리 다 돌렸어요. 그래서 부성 소장님이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세입자를 잡으라 하더라고. 전세 수요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가 떨어진 건 괜찮아요. 내가 이제 소장님 전화해가지고 우리 세입자 나가려는데 전세 수요 있습니까? 하면은 전세가 한 2억인데 떨어져서 1억 8천 됐어. 이러면은 2천만 원 내가 그냥 메꾸지 이래 되는데 그 다음 말에 겁이 나요. 수요가 없어요. 이래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근데 4개가 없다고 하잖아. 4개가 없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멘붕이 빠지는 거야 투자자는. 내 시기에 탁탁 그냥 시간 맞춰 돌아오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먼저 그걸 느낀다고요. 급하게. 근데 투자자가 빠져나간 방법은 뭐냐? 전세거든요. 위기를 빠져나간 방법이. 그래서 전세가 없으면 내 걸 중에 한 개 금매를 던지게 됐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금매를 한 개 던졌어요. 그걸 10년 보유하는 것인데 10년 보유해서 수익을 엄청 많이 났는데 내가 그 단지에서 최저가 날렸어요. 그 아파트는 제가 1000% 수익 났거든요. 10배. 네, 투자금 대비해서. 근데 만약 금매를 안 날렸으면 그건 걔는 1500% 수익 났어요. 근데 금매 날렸어요. 날리고 그 돈으로 세입자 2분한테 전세금 내려서 돌려주고 주지 않고요. 2명은 나간다 했어요. 그래서 2명은 내보내고 억지로 전세를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해결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전세 없고 전세 회복 다 됐다니까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내가 위기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근데 왜 매물 하락에 내놓으라고 해요? 하락한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야지 하락을 내놓죠. 지금은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자금이 더 늘어나고 위기에 더
빠질 게 없는데 하락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위기 빠진 사람 많아야 된다. 근데 2020년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됐다는 거는 그 속에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2023년도에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게 경매로 날아가고 역전세 맞고 금매 날아가고 한 거예요. 그게 해서 지금 2025년까지 오고 그게 역전세 거의 사라지고 한 거예요. 한 가지 또 이제 나오는 요새 이슈로는 이제 대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전세 대출 DSR 건드릴 거다. 그러면 이제 높은 전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단계씩, 두 단계씩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논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 틀린 논리는 아닌데요. 이제 그거는 시작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전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줄을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야 시장이 건전해지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전세나 대출 자체를 별로 환영하지도 않고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액을 줄이면 거기에 맞는 주택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로 갑니다. 월세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17살 때 거기 살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걸 전세 끼고 샀어요. 2개를 전세 끼고 샀다고요. 방이 많으니까 2층에 전세 주고 옆집에 전세 주고 우리 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샀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돈을 모아서 옆집을 전세를 내보내고 뭘 했냐면 그때는 사골세. 맞습니다. 보증금 없는 그걸 놨어요. 그때 누가 들었냐? 신혼부부 들었거든요. 그 신혼부부 들어가서 애기 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주택에 전세 안 들어오는 게 없어졌지만은 그때는 전세 대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소득에 맞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게 되면은 그에 맞게 맞는 주거 형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뿐이죠. 예전에도 제가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살짝 줄였을 때 제가 전 나와보니까 그때도 전세자금 대출 나온 선은 전세가 좀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선까지 올라가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거는 맞고 근데 시장을 그러면 바꾸냐? 그건 아니에요. 그 수요는 그걸 어디 갈 건데요? 결국엔 전세나 월세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뎌지죠. 돌아오는 거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괜찮을까요? 새로 넘는 사람들은 안 좋죠. 아니, 지금 또, 입주 단지에 잔금 대출할 때 전세 자금으로 못 하잖아요. 금지됐잖아요. 네. 어차피 못 해요. 예. 전세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인 바뀌면서 잔금해서 이렇게 하는 갭 투자를 막았잖아요. 이번에 정책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차피 못 하는데 뭐.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그 전세 자금이 그게 줄었기 때문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나 인천 쪽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 저가 전세들 그런 쪽으로 수요가 조금 더 몰릴 수 있죠. 더 내려간다면 뭐 오피나 뭐 빌라 쪽이겠죠. 그런 쪽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먹힌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거는 우리 데이터로 증명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반기 시장과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책 자체가 네. 짧으면 3개월, 3개월. 길게 6개월짜리 정책이죠. 제가 했잖아요. 사람들 일치적으로 이제 그 정책이 나오면은 무조건 관망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관망. 그리고 정책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스텝 꼬인 사람들 많아요. 요 사이에. 맞습니다. 예. 원래는 집을 살 때 내 급 팔고 그 계약금을 받고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그 계약금 가지고 성질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내 급 팔기 전에 잡아놓고 상급지에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정책 맞았거든. 그거 꼬여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를 계약금 포기하든지 얘를 금매로 날리거든요. 그럼 계약금 포기하든지 막 뉴스 나오잖아요. 네. 그거거든요. 그게 잠깐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관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망하다 하면은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위기가 와야 되는데 위기가 지금 없어요. 우리가 2006년도에 2006년도 잘 비교하면 돼요. 2006년도에 수도권이 거래가 폭증해서 해요. 지방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많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속에 부실한 투자자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맞고요. 2009년, 10년에 이기스 노시를 맞은 거거든요.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금리 급등기에 위기가 굉장히 짧게 지나갔던 이유가 미국이 고정금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이 적게 만들어 놨잖아요. 2006년도에 위기에 빠진 데가 굉장히 많았던 수도권이 2008년, 9년 맞으면서 위기에 맞은 거고요. 지방은 2004년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부산이 2006년도에 거래가 없었거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는데 지방은 가격이 올랐어요. 네. 위기 빠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락하냐고요. 근데 또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세 수급이에요. 전세 수급이 지금 14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150, 16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에서 매매로 시장이 전환돼요. 전환되면서 아니 위기 지금 올라가는 거 다 봤잖아요. 서울 올라가는 거 봤고 하는데 팔겠어요? 사람들이 안 판다고요. 전세 한번 더 돌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전세 돌리면 전세도 지금 잘 놓인다고요. 예전 전세 없다 소리 안 한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무리 하라 한다 이야기해도 사람들 판단이 내가 위기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내놓을 사람들이 없다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상이 없는데 내 자산을 마이너스로 내놓냐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1억에 샀어요. 얘가 10억 갔어요. 9억 벌었죠. 근데 얘가 12억 갔어요. 12억 갔다 지금 10억 떨어졌어요. 내보고 다시 8억에 팔라고 해요. 시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10억을 본 거예요. 12억을 본 거잖아요. 보고 왔죠. 네. 보고 왔죠. 이 사람은 8억이 절대 안 팝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시장 그렇게 돼 있어요. 8억을 팔려면은 이분은 위기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에 안 빠진 사람한테 네 8억에 팔라고 자꾸 시장에서 이야기하면 팝니까? 안 판다니까요. 위기에 빠져야 되죠. 인플루언서들이 8억에 판다 그러던데요. 누가 판다고요? 8억에 팔 것이다 얘네들이. 안 팝니다. 팔기 힘들어요. 팔기 힘들고 사람들 다 버티죠. 거래가 지금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6월, 7월 돼가지고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서 매매에서 전세로 더 전환되는 수가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럴 바엔 사자. 네, 그래서 지금 거래도 회복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7월 달 지금 뭐 중후반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5일까지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럼 이게 절대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1216대하고의 강도를 비교한다면 좀 어떤 느낌인가요? 완전히 동일한 규제는 아니지만. 이제 세밀하게 잘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책을 보고 난 뒤에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 사람들은 1주택자도 잠재적인 투자자를 보는구나. 빡센데? 네. 집 사고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그게 전입신고 하라는 거잖아요. 너 전입신고 안 하면 너도 투자자를 볼 거야 하는 거죠.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네가 집을 샀으면은 반드시 그 집으로 전입신고 해. 아니면 너도 대출을 회수할 거야. 너도 투자자를 볼 거야. 이거 아주 세밀하게 잘했다. 잘했는데 전세 공급이 완전히 틀을 막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답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잖아요. 네. 공급 대책은 안 먹히거든. 왜 안 먹히냐?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산 사람을 다 막아놓고요. 물건 판대요. 그러네요. 맞죠? 네. 산 사람 다 막아놓고 물건 팔려고 지금 물건 만든다 하잖아요. 그거 다 미분양이에요. 실소유자한테 팔 건데요? 실수요자들 사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많아도 한 단지에 60% 이상 넘지 않아요. 우리가 경기도에 미분양이 많잖아요. 마피도 가잖아요. 그게 투자자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서울은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투자자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와도 경기도 분양 딱 해보세요. 미분양이 딱 터지면서 그다음부터 공부할 사람 없어요. 건설사에 그거 보고 다음 누가 투자하나요? 분양을 하냐요. 잘못하다가 망하는데 한 건 딱 분양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분양 못합니다. 그거 보고 경기도 쪽에 그렇게 될 거예요.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좀 될 거예요, 분양이. 나는 옳은 것도 없는데 규제를 맞았다 하는 이제 수도권 외곽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출 규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는 언제 올라가는 거야? 뭐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비인기 지역들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 아니 우리는 뭐 옳은 것도 없는데 규제만 받고 뭐냐 이게 우리는 언제 올라가는 거냐라는 궁금해. 그 늦게 어중간하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찍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근데 서울 수도권이 한 몸으로 움직여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몸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같죠? 움직이는 모양이. 큰 흐름은 같잖아요. 네. 주택 가격 전망 CSI고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이게 전세 수급인데요. 전국인데 네. 수도권 하기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전망 지수가 뭐냐 하면은 전망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요. 저거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저건 소비자한테 물어봐요. 소비자한테 물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묻는 거예요. 상승은 다 하겠죠. 답하겠죠. 소비자한테 묻는 거고 얘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 이건 KB에서 하는 건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부정 소장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한 게 뭐냐 전세 수급이에요. 수급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죠. 그렇죠. 그냥 수요 공급이에요. 얘도 물어보기는 소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 수요 공급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 두 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후행지수고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하고 같이 가잖아요.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뒤에 넘겨볼게요. 울산이고요. 울산이 전세 수급이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요. 얘는 변함없이 올라가잖아요. 얘는 보세요. 심리는 출렁출렁 가잖아요. 출렁출렁 하면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근데 방향은 안 바뀌죠. 여기 보시면은 방향은 안 바뀌어요. 중간중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가고 여기는 올랐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번씩 틀린 구간이 있거든요. 엇박자가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서울이에요. 수도권. 서울이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이 한 박자, 엇박자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인천을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천이 항상 마지막으로 움직여요. 인천이 한번 급등하게 되면요. 그 다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서울은 이제 가격이 상승을 난 뒤에 서울은 조금 선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서울이고요. 여기가 경기 인천이에요. 소비자 심리. 예, 여기 좀 내려가고 있죠. 근데 서울은 조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네. 버티다가 마지막에 떨어지죠. 네. 결국은 같이 왔잖아요. 결국에는 버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서울이 먼저 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서울이 먼저 가고. 예, 여기 서울 먼저 갔죠. 근데 결국에는 같이 가거든요. 맞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인천이에요. 여기 인천은 올라가죠. 경기도하고 서울 내려가죠. 내려갔다 만나서 같이 내려오죠. 네. 결국은 같이 가거든요. 인천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 예, 끝이에요. 끝이다. 네. 이때 인천 재개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늘 그렇거든요. 인천, 우리 왜냐하면 서울에 올랐잖아요. 경기도 못 샀잖아요. 마지막 가서 인천 가서 내가 그거라도 수익 내겠다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송도 오피 막 이런 거. 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인천을 마지막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인천은 항상. 수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는 올라가고 얘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얘가 이제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게 상승 거래 비율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매매가 상승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승 거래 비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매매가 만약에 이제 KBS 나오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이제 호갱 논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끌고서 엑셀로 해서 돌려보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네. 요 위에 게 서울이고요. 네. 서울이 상승 그 거래 비율이 54%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상승 거래, 보합 거래, 하락 거래가 있더라고요. 하락 거래보다 상승 거래가 높으면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54%가 많이 올랐죠.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경기도고요. 세 번째가 인천이거든요. 이게 인천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서서히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핵심 지역이나 뭐 과천이나 우리 분당 같은 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막 반영되면서 이제 상승들이 나왔고 그 외의 지역 있잖아요. 가격이 반영 안 되는 데들. 그런 데를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반영되면서 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 위주로 핵심 지역들이 신축 위주로 해서 거래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 비율들이 좀 보니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지방도 비슷해요. 지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마이너스로 파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로 파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급한 게 없잖아요. 급한 게 없으니까 플러스 파는 거지. 급하면 마이너스 던질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급한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급할 때는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이럴 때? 그렇죠. 이럴 때죠. 이럴 때. 여기는 대출 기재 나왔을 때,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 보니까 이 상승거래 비율 이 그래프도 서울이 진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방 가게 되면요. 지방에 제가 이게 데이터 다 있는데 이게 다 못 보여드리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는 변해요. 이렇게 플랫합니까? 이렇게? 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요. 부산도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부산도 2년차. 작년 없었고 원래 없잖아요. 네. 2년차 공급이 없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죠. 사람들 체감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상승을 딱 할 때는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전세 매물을 조금 많이 내놓는 편이에요. 근데 2022년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22년에 부장한 단지들이 미분양이 났거나 아니면은 그 속에 투자자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25년 지금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제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입주 단지 들어가면 원래 전세가 막 완전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한 단지에 1000세대 같으면은 보통 40%에서 50% 전세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게 정상인데 지금 가보면요. 10몇 프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입주 단지에. 그 말은 뭐냐면 그때 2022년에 하락에 접을 들고요. 투자자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미분양이 나거나 실수요자만 들어갔거든요. 새로운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도 전세난이 약간 이제 되고 있는데 계속 전세난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2020년도에 임대차 3법 할 때예요. 여기에 심선이 전세 수급이고요. 요 막대 그래프가 전세 상승률이에요.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 상승 올라가게 되죠. 올라갔죠. 여기에 임대차 3법 할 때 전세가 막 올랐잖아요. 그리고 202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 떨어지죠. 전세 수급도 떨어지고 전세 상승 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전세를 높게 놓은 분들이 23년도에 역전세 맞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전세 회복되면서 역전세 회복된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하락할 때 2022년부터 분양한 단지들이 지금 입주하면서 그 속에 전세 공고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6년부터 입주 물량 자체도 줄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보세요. 25년도에 이분들 25년도에 지금 역전세 난 분들이
지금 계약금을 다시 올려주거나 갱신권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27년도에 나와서 전세가 하락하냐? 27년도 입주물량 더 없다고요. 그 27년도에 내가 볼 때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세난 27년도에. 27년도 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진짜 난리가 나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24년도에는 갱신권 썼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낮게 전세를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세가 다 회복됐어요. 제 것도 여기 있는데 지금 어제 들어가 보니까 내 거 다 회복됐더라고요. 아, 지금 흰 점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흰점을 아. 기준으로 보면 돼요. 25년.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아. 2년 지났죠. 2년씩 돌아오니까. 그죠? 25년 되면 돌아오잖아요. 가장 낮게 들어가는 분들이 25년 돼가지고 갱신거 써도 그때 못 쓰죠. 25년 되면 전세금 올려주든지 나가야 돼요. 나가면 전세가 그때 많으면 괜찮은데 없다고요. 그때도. 그때 입주 물량도 없고 지금 또 입주 물량 속에 전세가 안 나오는데 지금 전세는 다 틀어막았잖아요.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지금요. 그 새로운 전세 안 나오죠. 입주 단지 없죠. 근데 전세가 2년 뒤에 지금 계약 상태에서 다 올라와 있죠. 이분 어떡할 거예요, 이분요. 27년대가 난리가 나게 돼 있다고요.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급을 한다 해도 이걸 못 막게 되고요. 제가 지금은 자산 시장의 상승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 시장이 조금 먹히거든요. 금융 규제하게 되면은. 근데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아요. 공급을 풀어내야 돼요. 네, 공급을 풀어내야 돼요. 공급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해도 이때 못 막아요. 얘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27년도에.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하셔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지금 보지 말고 하셔라. 나중에 2년 뒤에 그때 하려면 늦다. 지금 이 저평가돼 있고 가격도 좋은 가격도 많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금매도 있고 가격 회복 안 된 곳들이 많고 위치 좋은 곳들이 물건들이 많으니까 지금 하셔야 된다. 지금 해가지고 2년 살면 2년 뒤에는 그때는 보나 많아요. 그때는. 작년에도 소장님이 얘기하셨었는데 네. 사라고. 작년 사러 했죠, 그래. 네. 작년 다 올려다가 계속 합니다, 저는. 지금요. 지금은 회복하는 단계지 8년 단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구조적으로 엄청 문제에 꼬여 있어요. 임대차 3법 이거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없애야 돼요. 가격 변동성 굉장히 키 온다고요. 개편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2+2+2로. 뭐, 한 100년 정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공급이 더 안 나오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이분들이 월세로 조금 이동하게 되면 전세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월세를 하게 되면. 그 젊은 사람이 가겠어요? 월세 주고 내 소비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건 못해요. 월세 주면 소비하기 이러면. 그래서 외국에는 보세요. 젊은 사람이 저축 거의 못한다. 거의 40%, 네. 50% 나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월세 얼마 나간 줄 아세요? 얼마 나옵니까? 18%. 18%. 그 18%가 20년째 고정돼 있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소득 대비 우리 월세 비율이 18%, 16에서 18% 거의 고정돼요. 이게 20년째 고정돼 있다고요. 그 월세가 전세가 올라가 몇 개가 올라가 얘는 계속 그대로 있다고. 그거 이제 증권사에는 그런 얘기 많이 레포트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월세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임대업이 막 도록하는 거잖아요. 월세 시장을 보고. 그 본 거예요, 다. 이 월세 시장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 18%니까 월세 소득 대비 한 40%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20% 더 올라갈 거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고 이제 뭐 외국의 이제 자금력이 이제 월세 시장 도르는 거죠. 지금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봐도 되게 메리트가 있고 수급의 관점에서 봐도 지금 뭐 떨어질 게 없는데 네. 왜 30%가 폭락한다고 하는 건지. 나는 그 논리가 조금 합리적이면은 저는 좀 들어요. 근데 듣다가 도저히 못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돌아 나오거든요. 돌아 나와. 돌아 나와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러면은 조금 듣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제 댓글에도 제 유튜브 댓글 다는 특성이 뭐냐면은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희한해요. 사람은 어떻게 알죠? 사람을 자꾸 분석하려고 한다니까 이상하게. 비싸니까 안 산다. 수요가 없다. 누가 80억 주고 사냐? 예, 누가 사냐 그 돈이. 아 돈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이죠.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거든요. 나는 다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을 분석하는구나.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을 분석하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출 규제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했죠. 전세 공급이 다 막혔으니까 이제 전세가 안 나오니까 전세 난이 시작될 거 이랬는데 댓글 보니까 무슨 소리 하냐. 전세 대출 막았으니까 전세 수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도 맞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죠. 근데 수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주택 수요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뀌거든요. 하단으로 내려가거나 전세에서 월세 가거나 바뀌는데 이분들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없어지는 거는 사람이 죽거나요. 이민 가고 그래야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이 맞나? 저는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여기에
맞다면은 잘못 해석이죠. 내가 볼 때. 이 강남구가 2020년도에 지금 규제 때문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토지하고 이제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줄였다 했잖아요. 강남구 거래가 2020년도에 요 앞에는 거래 평균이에요. 뒤에는 상승률이고 네. 88점밖에 안 되죠. 서초구는 100%좀 넘었죠. 그죠? 송파구하고. 여기 보세요. 노원구 126이고요. 그죠? 서울이 120이고 인천은 보세요. 167, 경기도 179. 엄청나게 거래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은 더 떨어지죠. 한 74%. 서초 떨어지죠. 네. 송파 많이 떨어졌고요. 네, 마포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인천 보세요.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 경기도. 이 다 하단 지역이거든요. 경기도 외곽이에요. 외곽. 네, 외곽에서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보면은 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2년, 23년 하락했잖아요. 거래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100%에서. 네. 29, 14%밖에 안 되고 하니까 막 거래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4년, 25년 됐는데 지금 추세로 거래 갔다면은 서울은 100% 넘을 거고요.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100% 넘는데 지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회복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 회복률이.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성북구와 노원구와 강북구가 있잖아요. 네. 마포구하고. 이 강북구가 61%밖에 안 올랐죠. 네.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24년 마이너스고 지금 29년도 마이너스, 25년도 마이너스예요. 노원구도 보세요. 맞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에 플러스 돌았었더라고요. 노원구가 보니까 KB 기준으로. 이 거래가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고 여기에 부실한 투자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노원구에 여기 재건축된다고 막 들어갔거든요. 그게 잘 안 되고 뭐 사업이 미끄러지고 뭐 분담금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막 무너지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털고 나오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털려야 돼요. 그 내가 진짜 위기에 얼마나 노출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매물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매물은 내가 매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볼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좀 들어왔어요. 이게 만약에 강남에서 과일 장사 하신 분이 10년을 과일 장사 해봤어요. 근데 가을만 되면은 사과가 엄청 잘 팔려요. 그래서 이분이 가을이 와가지고 사과를 박스대기로 재워놨어요. 재워놓고 이제 매장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막 떠놨어요. 예쁘게. 이 강남을 모르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이제 보고 그 과일 집 보고 사과가 엄청 쌓이고 뒤에 막 박스대기 쌓여있으니까 와 저거 어떻게 다 팔지 망할 거라고 밖에서 보면 이 과일 가게의 정확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과가 엄청 많으니까 저거 다 못 팔고 망한다 저거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편개하고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와, 나 이거 다 팔아 돈 엄청 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죠. 그게 전국의 매물을 보게 되면요. 지방에 매물이 하나도 없고요. 강남 매물이 엄청 많아요. 똑같아요. 지방에는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없고요. 팔 사람도 없어요. 강남은 투자한 사람도 많고 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 원래 모습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매물을 제가 한 3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강남 매물이 제일 많다요. 지방 매물이 없다요. 신축 매물 제일 많다고 구축 매물이 없다요. 이게죠. 항상 상존해 있는 상종했어요. 매물이. 예. 지금 우리가 그 메이플 자리 보셨죠?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또 네. 한번 또 자극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폭락했다 뭐. 메이플 자리 좋기 때문에 투자자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매물 나온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힐리시티에 입주할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우리, 올림픽 포레온. 거의 또 똑같았어요.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도 외곽에 가서 입주 단위 한번 보세요. 1000세대 입주하는데 매물이 300개월밖에 없어요. 왜 매물 없죠? 투자자가 없으니까 매물 없는 거예요. 좋은 지역일수록 매물이 많다고요. 좋은 지역일수록.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올파포가 네. 막 매물이 2,000개가 있다고 네.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네. 뭐 이거 누가 다 이거 채우냐고. 네. 그게 정상인데. 네. 근데 그 2,000개에 내가 한 거잖아요. 2,000개 매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위기에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매입분자이 가격 내놓던가요? 안 내려요. 전세만 내놓죠. 매매 안 내놓는다니까요.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1,000명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들어가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금매가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그거 하면 정확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파트 매매를 봤어요. 금매 하나도 없어요. 실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금매가 있는가. 그래서 물론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당장은 지금은 금매도 없다. 그래서 메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다. 원래 핵심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재건축해 보세요. 거기서 매물 폭탄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게 원래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 매물 때문에 매물이 막 폭증하네. 그리고 매물 자체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재고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재고가 1년에 35만 채씩 쌓여요. 쌓이고 그 속에서 한 2년 돌아가게 되면 그 단지에서 매물이 5에서 10%가 딱 생긴다고요.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1200만 채가 1300만 채 있어요. 거기에서 매물이 지금 한 60만 채 나오거든요. 그 60만 채에서 1년에 17,000에서 35,000대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 매물이 계속 조금씩 느는 거 정상인데 우리가 거래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
매물이 많이 줄 때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최근에 매물 안 보세요. 전국적으로 매물 줄고 있거든요. 이 주는 게 문제라니까요. 주는 게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매물 넣는 게 정상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매물을 2, 3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왜 줄어드는 거예요? 거래가 너무 많이 넣으니까. 시장에 매도 물건보다 거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도 적고 하니까 그게 겹쳐가지고 매물 줄고 있는 거거든요. 매물이 주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줄고 있어요. 서울이 가장 빨리 줄고 있고, 지방도 다 줄고 있어요. 부산도 지금 막 줄고 있어요. 좋은 신호잖아요.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단기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제가 위기가 계속 노출된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나와야 될 물건들이 없어요, 사실은요. 단기적인 저는 하락도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빠르면은 추석 이후에 또 가격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늦으면은 뭐 내년 상반기 다시 대출 규제에 줄였지만은 총량을 다 줄인 거 아니잖아요. 원래 12월 되면은 그 대출이 이제 총량이 끝나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1월, 2월 때는 다시 풀잖아요, 대출이. 그러면서 거래 늘리는 그 패턴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길게 6개월, 짧게 한 3개월 정도 시장이 위축됐다가 다시 움직일 테니까 너무 이제 뭐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다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는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죠. 지금 뭐 더 추가해서 사실이 좀 힘들잖아요. 이제 있는 거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한 채로 갈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죠. 이제 세금도 있으니까 지역도 선택은 또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물건이 안 좋다면 갈아타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건에 근데 판단 잘 하셔야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그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움직이는 거 맞다고 봅니다. 제일 좀 어려운 1주택자. 그분들은 갈아타기 하셔야 되죠. 네, 하시고 능력권 하시면 돼요. 무주택자나 그런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또 대충 나왔으니까. 네. 그분들은 나는 고민을 할 필요 없는데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안 좋을 때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물건을 사라고. 가장 안 좋을 때는 지금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네. 지금 또 약간 이제 위치가 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가격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 지난번에 제가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질문이 왔길래 그분이 이제 직장이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천에서 가장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 들어가보니까 가격이 반영 안 되는 게 꽤 많다. 그 지역을 한번 들어가보라 이렇게 조언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니 인천이 자기가 해보니까 늘 등락이 심하대요. 이게. 우리 투자자 많이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한국에 막판에 몰려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걔도 예전에 찍었던 고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핵심 지역들은 떨어졌다면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한번 고려해보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사야죠.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네. 이 심리잖아요. 네.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프가 거의 똑같잖아요. 움직이는 모습. 물론 여기 약간 틀린 경우 있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게 같다는 거고요. 이게 수급도 똑같잖아요. 이 수급이 똑같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급이 다른데 어떻게 수급이 똑같죠? 근데 뭐냐면은 수급이 낮은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니까요. 전세는요. 서울에 공급이 없으면은 공급 많은 인천 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교통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급 같이 움직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수급으로 시장을 예측하면 되는 겁니다. 한 몸을 간다. 심리도 한 몸을 가고 수급도 한 몸을 간다. 그래서 인천 경기는 무조건 한 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외곽을 퍼져나갈 건가 아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저는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단지 시차는 좀 있죠. 이제 규제했으니까 천천히 가는가 빨리 가는 그 차이 있는데 이 옛날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한 몸을 간다. 이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AI가 있잖아요. AI에다가 8개 변수를 넣고 상관관계 높은 것을 조사했는 거예요. 이 8개 변수가 이건데요. 이 조합하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28개 나와요. 얘가 엑셀 들어가서 28개 조합해가 돌려야 되는데 그쵸. 함수 넣어가지고 얘는 넣으면은 1분만 다 해줘요. 엑셀 넣어가 해주면은. 좋다. 엄청 좋죠. 해보니까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뭐가 나왔냐면요. 전세 수급과 2년 이동평균 거래하고 12개월 이동평균 거래 얘가 나왔어요. 예비권 필요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 수급이 높다는 거는 전세 공급이 없거나 전세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2년 전에 전세 수급이 높았던 지역이 2년 후에 왔을 때 그때 이 거래량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도출하지? 이게 제가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갖고 AI 집어넣어서 분석을 얘한테 시킨 거죠. 이걸 숫자한 거 얘한테 시킨 거예요. 회귀 분석이잖아. 회귀 분석 맞아요. 네.
코렐이라는 함수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일일이 28개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꺼번에 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제가 해줘 하니까 얘가 높은 것도 쭉 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현장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지금이 전세 수급이 나쁜 곳이 2년 뒤에 전세 수급이 나쁜 곳은 거래가 는다 이 뜻이에요. 의미 아시겠어요? 지금 전세 수급이 나쁜 곳이 2년 뒤에도 전세 수급이 나쁘면은 이분이 나와서 전세 찾잖아요. 또 없죠, 전세가. 네. 그러니까 매매로 매매로 돌아서. 간다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게 가장 매매 거래량을 늘린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 어디냐면 울산 있죠, 울산. 울산이 전세 수급이 지금 190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네, 쫙. 올라가는 거. 그게 190까지 올라가니까 거기 울산이 2년 전에도 전세 수급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높죠. 그러니까 나와서 매매.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 돌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지방 중에서 매매 거래 회복이 가장 빨라요. 27년도에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도권 외 수도권 다 포함입니까? 이 상관계수는? 이거는 아니면 이제 수도권 외만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근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면. 서울이니까. 네, 서울에 약간 달라요. 특수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서울을 이거 넣으면은 제가 서울은 공급하고 상황이 좀 낮거든요. 서울에 이게 공급하고 해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지고요. 경기도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런 데는 광역시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방은 공급을 해서 맞고요. 수도권은 공급 외에도 조금 경기 인천은 공급을 보면 되고 서울은 공급 외에 여러 가지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전세 수급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매의 선행 지표라고 선행지수요. 볼 수 있겠네요. 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를 느낄 때도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장님 전세 수요 없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공포를 느끼는 것도 예라니까요. 집을 찾는 것도 예고요. 얘가 선행지수예요. 제가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진짜 수급으로 본다니까요. 공급하고 두 개 엮었어요. 근데 이 공급을 제가 이 데이터를 엄청 많이 지금 만들어놨고 이걸 이제 AI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져가지고 지금은 챗 GPT로 하시는 거예요? 챗 GPT하고 다 해요. 제미나이도 있고. 제미나이 클로우드하고 다 합니다. 오, 클로드 하시고. 네, 다 합니다. 근데 유료로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해요. 한 개 넣어가지고 같은 내용을 3개, 4개 다 같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같이 분석을 시켜요. 근데 해보면은 챗 GPT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아니, 진짜 뻔뻔하게. 네, 거짓말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틀린 거 막 틀렸다 지적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클로드도 좀 잘하고요. 최근 제미나이도 잘합니다. 며칠 전에 머스크가 했는 거 있죠. 그룹도 엄청 많이 잘 좋아졌어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네, 업데이트된 거. 업데이트가 그룹 폼과 그게 엄청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예전에 그룹 할 때는 완전 얘가 빙신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엄청 잘 돼요. 저는 다 해요. 유료 돈 내고 안 해요. 용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데이터 많이 넣으면? 아니, 그럼 기다려요, 6시간? 기다리죠. 급할 거 없잖아요. 급할 게 없다. 짱이다. 저는 용량 모자라면 계속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어. 근데 제가 뭐 할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냥 뭐 해가지고 이제 얘가 분석한 다음에 얘도 실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하고 근데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근데 시장하고 또 접목도 시켜야 되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얘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많이 하고 거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국이에요,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매물의 어떤 매물의 성격이 하락이 아니고 보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전국이에요, 전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은 여기서 올라가서 한 10% 올랐나요? 13.5요. 14% 되죠. 1% 올랐네. 점점 매물의 어떤 시장이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시장은 그냥 시장대로 가고 있네요. 네, 그냥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프로파일러 네. 맞습니까? 채널명? 네. 네.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소장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이상한 논리를 펴고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논리를 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상한 댓글이 많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보면 이상한 논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숫자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없이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댓글 때문에 마상 있고 막 그러진 않으세요? 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